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식의 깊이를 탐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지난 10여 년간, 그러니까 2014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쌀 재배 면적 감축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재배 면적을 줄이면 쌀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르고 그럼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쌀값 안정화라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저희가 던지고 싶은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이 정책이 그 쌀값 안정 너머에 있는 어쩌면 정책이 처음부터 바랬을 가장 궁극적인 목표, 바로 농가 소득 증대에 정말로 실질적인 기여를 했을까? 이 부분입니다. 진짜 성적표는 어땠을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자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분석의 근거로 삼은 자료는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그 통계청의 논벼 생산비 조사 결과,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쌀값 동향이나 직불금 관련 자료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같은 주요 연구기관들의 분석 데이터입니다.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쌀값 상승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신호 뒤에 가려진 그 생산비 증가라는 현실, 그리고 또 정부의 직접 지원, 그러니까 직불금의 역할까지 다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진짜 효과가 뭐였는지 한번 냉철하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지난 10년 동안 숫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한번 보죠. 대략 2014년하고 최근 한 2022년에서 2023년 사이를 비교해보면요. 쌀 재배 면적이 약 81만 8천 헥타르에서 한 70만 헥타르 정도로 줄었어요. 이게 퍼센트로 보면 14.4% 감소거든요. 네, 꽤 줄었죠. 평균 16만 5천 원 선에서 20만 3천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이건 약 23% 상승이에요. 네, 23% 상승.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보면 면적 줄이고 가격 올랐네? 농가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보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죠. 쌀값이 23%나 올랐으니까요. 분명 적은 상승폭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이제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할 지점인데요.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바로 그 쌀값 상승률, 23%죠. 그거랑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쌀 생산비도 올랐다는 겁니다. 20kg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요. 아, 생산비도요? 얼마나 올랐나요? 생산비는 약 22.8%가 증가했습니다. 2014년에 한 26,800원 정도였던 것이 최근에는 33,000원 수준까지 오른 거죠. 와, 23% 상승에 22.8% 상승. 정말 거의 똑같이 올랐네요. 네, 거의 같은 폭으로 오른 셈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생산비 항목들이 많을 텐데요. 자료를 보면요. 특히 그 농자재 가격, 예를 들면 비료나 농약 같은 거요. 이런 가격 상승이 좀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가 상승 때문에 농기계 돌리는 연료비 부담도 커졌고요. 거기에다가 또 농촌 인력 부족 문제 심각하잖아요. 인건비 상승 압력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 복합적이군요. 네, 이런 경영비 부담이 다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죠. 그래서 단순히 쌀 20kg당 생산비만 오른 게 아니고요. 그 시바르당,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 300평 정도 단위 면적당 논벼 생산비 자체도요. 이게 2014년에는 72만 1,000원이었는데 최근에는 약 82만 5천 원까지 이것 또한 14.4%나 증가했습니다. 10아르당 생산비도 14.4%. 면적 감소율이랑 똑같네요. 이것도 우연인가요? 그게 딱 연동된다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겹친 결과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쌀값은 올랐지만 농사 짓는 데 드는 비용 자체가 훨씬 더 커졌다는 겁니다. 이야, 들어보니까 이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쌀값 오른 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농사 짓는 비용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농민들 입장에서 실제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정말로 쌀값은 올랐는데 실제 손해주는 돈은 오히려 줄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정확히 그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자료를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보면요. 시바르당 총수입, 그러니까 쌀을 팔아서 얻는 전체 수입 자체는 늘긴 늘었어요. 2014년에 약 105만 8천 원이었는데 최근에는 11만 5천 3천 원 정도로 약 9% 증가했습니다. 아, 총수입은 9% 증가?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바르당 생산비 증가율은 얼마였죠? 14.4%였죠. 네, 14.4%로 총수입 증가율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수입에서 생산비를 뺀 순수한 이익, 이걸 저희가 시바르당 순수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순수익이 2014년에는 33만 6천 원이었는데 최근에는 27만 1천 원으로 오히려 19.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와, 19.3%요? 거의 20% 가까이 순수익이 줄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5분의 1 가까이 줄어든 거죠. 이야,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쌀값은 23%나 올랐는데 정작 쌀 농사 자체만 놓고 보면 버는 돈은 오히려 20% 가까이 줄었다니. 네,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인 거죠. 쌀 수확해서 팔 때 가마당 가격이 예전보다 높아졌네 하고 일단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이제 다음 농사 준비하려고 비료 사고 농기계 돌리고 또 일손 구해서 인건비 내고 이런 비용 청구서를 받아보면 왜 남는 게 이렇게 줄었지? 혹은 작년보다 더 힘든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체감적으로 와 닿네요. 네, 즉 쌀 생산 활동 그 자체만 놓고 보면요. 면적 감축을 하고 그 결과로 쌀값이 상승했다는 그 시장 메커니즘이 농가의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으로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쌀 농사 자체의 수익성이 이렇게 나빠졌다면 당연히 농가 전체 소득에도 뭔가 문제가 생겼어야 할 것 같은데요. 게다가 재배 면적 자체를 줄였으니까 쌀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절대적인 양 자체도 줄었을 테고요. 근데 실제 농가 소득이 그만큼 막 급감했나요? 아니면 뭔가 다른 요인이 작용한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바로 다음 퍼즐 조각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바로 정부의 지원 정책, 특히 직불금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하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책적인 지원, 즉 직불금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쌀 재배 면적을 물리적으로 줄여서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시장 가격을 좀 떠받치는 전략만으로는 안 됐다는 거죠.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생산 비용 앞에서 농가 소득을 지키고 늘리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쌀 농사 자체의 마진이 줄어드는 걸 쌀값 상승만으로는 도저히 메꿀 수가 없었다.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섰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된 전략작물 직불제라는 것이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략작물 직불제요? 네. 이 제도는 단순히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 줄인 논에다가 벼 대신에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작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콩이나 밀, 아니면 가축사료로 쓰는 조사료,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 많이 나오는 쌀가루용 쌀, 즉 가루쌀 같은 것들이요. 이런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의 직불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아, 다른 걸 심으면 돈을 더 준다. 그렇죠. 일종의 인센티브를 줘서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작목을 바꾸고 면적 감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분은 정부가 직접 보전해주겠다는 그런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면적 줄이세요가 아니라 면적 줄이고 대신 이걸 심으면 지원을 더 해드릴게요. 이런 방식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실제로 농가 소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혹시 구체적인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네,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 기반한 분석 결과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2023년에 기존에 밥쌀용 벼를 심던 농가가 대신 가루쌀을 재배하기로 선택한 경우에요. 이 농가는 일반적인 쌀 관련 직불금 외에 추가적으로 이 전략작물 직불금을 받게 되면서 농가당 평균적으로 약 301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경영 안정 지원 효과를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301만 원이요? 와. 네,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죠. 콩이나 조사료 같은 다른 작물로 전환한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의 소득 보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301만 원이면 아까 그 시바르당 순수익이 19.3%, 한 6만 5천 원 정도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상당한 규모의 지원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만약에 이런 전략작물 직불금 같은 직접적인 소득 보전 장치가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냥 단순히 쌀 재배 면적만 줄이고 그로 인해서 쌀 판매 수입이 감소한 농가들의 소득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결국 지난 10년간 이 면적 감축 정책이 진행되는 동안에요. 농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거나 심지어 일부 경우에는 조금 증가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요.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 효과보다는 이러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즉 직불금이 아주 결정적인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 감축 정책이 결과적으로 농가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게 면적 감축 자체의 시장 효과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또 참여로 인한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서 투입된 보조금 덕분이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해석이 저희가 분석한 자료 결과에는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책 성공의 이면을 가려준 중요한 진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정책 개입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셈이죠. 면적 감축만으로는 소득 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직불금이라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수불가결했던 그런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쌀값은 안정시켰지만 생산비가 너무 올라서 쌀농사 자체의 이익은 줄어들었고 그 빈틈을 직불금이 메꿔주었다. 이 전체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지난 10년간의 쌀 재배 면적 감축 정책, 과연 우리가 성공적이었다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특히 정책을 처음 만들 때 그렸을 그 농가소득 증대라는 궁극적인 청사진은 현실에서 과연 얼마나 구현되었다고 봐야 할까요? 정책의 성과 평가는 사실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합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부터 말씀드리면요. 고질적인 문제였잖아요. 쌀의 구조적인 공급 과잉 문제. 이걸 완화하고 그 결과로 쌀값을 일정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데는 분명히 기여를 했습니다. 네, 그건 그렇죠. 쌀값 폭락 막는 건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쌀값이 폭락하는 사태를 막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은 정책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눴듯이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그림이 보이는 거죠. 지난 10년간 농자재값, 인건비 같은 생산 비용의 상승세가 정말 너무나 가팔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쌀값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쌀농사 자체에서 얻는 순수한 이익, 즉 시바르당 순수익은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를 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농가소득 증대라는 목표 달성 측면에서는 좀 한계가 명확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쌀값 상승 효과만으로는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계산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다면 농민들의 실제 소득, 그러니까 호주머니 사정이 그나마 유지되거나 일부 나아질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은 결국 무엇이라고 정리해야 할까요? 면적 감축을 통한 시장 원리 작동의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농가 순소득을 지탱하고 안정화시킨 핵심 동력은요. 쌀 재배 면적 감축 그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감축 정책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겪게 되는 소득 감소 위험을 직접적으로 상쇄해주고 때로는 추가적인 소득 기회까지 제공했던 전략작물 직불제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보조금이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진단일 겁니다. 아, 역시 보조금, 직불금이 핵심이었군요. 네, 즉 면적 감축이라는 정책이 농가 소득이라는 목표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강력하고 직접적인 소득 보전 메커니즘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면적 감축만으로는 소득 목표 달성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거죠. 자,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본 내용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추진된 쌀 재배 면적 감축 정책. 이건 만성적인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쌀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건 팩트죠. 하지만 동시에 너무 가파르게 치솟은 생산 비용 때문에 정작 쌀농사 자체의 수익성은 오히려 10년 전보다 악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농가의 순소득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면적 감축에 따른 시장 가격 상승 효과라기보다는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 같은 형태로 직접 제공한 소득 보전 정책, 즉 보조금의 역할이 매우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이 처음에 내걸었던 궁극적인 목표, 즉 농가 소득 증대를 달성했는지 여부는 다소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쌀값 안정이라는 중간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농가 소득이라는 더 큰 목표 달성에 있어서는 시장의 어떤 자생적인 힘보다는 정책적 지원에 상당히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분석은 바로 그러한 구조적인 특징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에게 앞으로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숙제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나 국제정세 불안 때문에 농자재 가격 상승 압력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또 농촌의 고령화나 인력 부족 문제도 더 심화될 텐데요.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지금처럼 정책적인 보조금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모델이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까요?
글쎄요, 어려운 질문이죠. 언제까지 재정 지원만으로 버틸 수 있을지, 어쩌면 근본적인 농업 구조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소득원을 만드는 그런 고민이 더 시급한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원본 자료나 상세한 분석이 궁금하시다면요. 농림축산식품부나 통계청 웹사이트, 그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에서 매년 발표하는 쌀 생산비 조사 보고서나 농가 경제 조사 보고서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농업 정책 문제를 탐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